20년 전 오늘 분단 이래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토록 기척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합의로 이뤄낸 공동선언문에는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모색과 긴밀한 교류의 방법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북 관계는 수많은 변화를 맞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결국 2016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던 남북 관계 역시 최근 극도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다시 한번 평화와 통일의 약속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남과 북의 긴장감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요. 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룸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독일 공영방송이죠. 아르데의 안톤 숄츠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고유환 원장님, 그 당시 20년 전에 저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당시 6.15 공동선언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네, 분단 55년 만에 예.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네. 공전 공영 관계로 남북 관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어떤 전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그런 그 평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오는 이 느낌이 참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네. 또 오랫동안 그 쌓여왔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기대도 컸고 또 남북 모두 6.15를 계기로 시대 규정을 6.15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만큼 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북에서는 지금도 6.15 시대라고 부릅니다. 6.15 시대. 네, 6.15를 계기로 해서 예. 시대 규정이 바뀐다는 의미로 6.15 시대라고 규정할 만큼 6.15가 갖는 의미가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큰 그런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 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일이라고 할 수 당시에 그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네. 정말 그 성대하게 좀 환영하는 장면이 환영하는. TV에 나갔었잖아요. 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장에 나올지 여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때.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이 현장에 나오는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비행기 터널에서 네, 네. 내렸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의전 행사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네.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기자님은 20년 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 궁금한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느 정도 기억나죠. 뭐 되게 역사적인 날이니까 오늘 예. 딱 20주년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또 크게 희망이 있었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94년 처음에 한국 왔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6년 동안 이렇게 이런 여기 남북 관계는 안 좋은 모습 많이 예, 봤는데 예, 예. 사실은 특히 90년대 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날부터 와 오늘부터 정말 역사적인 날 아닌가 뭐 네. 오늘부터 더 좋은 관계 시작할 건가 뭐 많이 생각했죠. 근데 유감스럽지만 지금 네. 20년 다 됐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하고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희망하는 만큼 사실 관계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그 남북 공동선언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 합쳐서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 문장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네. 아직도
이거는 그 통일 문제는 네. 정말 남북하고 남북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도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과정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합의한 선언문이 있잖아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독일 기자님이 계신데 네. 그 당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기 직전에 3월 9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른바 이제 베를린 선언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북한에 도움 줄 용의가 있다. 아. 또 통일보다 냉전 구조 해체라든가 평화 정착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당국 간 대화. 이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6.15 선언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15 선언의 큰 방향은 1, 2항에서는 통일의 원칙과 방법을 적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이 있고 네. 네 번째 항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교류협력을 정대하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국 간 대화.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서울을 답방한다. 그랬었어요. 이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이제 독일의 통일 경험 네. 이런 것을 이제 한반도에 적용해서 통일의 기본 방법과 원칙을 명시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이제 인도적 문제라든가 교류협력, 예. 당국 간 대화 이런 그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칙과 방법과 방향 그리고 내용들은 네. 지금도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이제 이어나와서 2007년의 14 선언이라든가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 이런 내용에도 대체로 그 방향대로 네. 그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이 이제 추가돼서 나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두 정상이 회의를 거쳐서 사인을 다 했던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약속의 상징으로 2003년에 개성공단이 들어섰는데 지금 2016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자님이 개성공단에 실제로 몇 번 방문을 해보셨다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잘 돌아가고 있던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성공단 2번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방송국하고 같이 거기 네. 촬영도 했고 두 번째는 독일 델리게이션하고 경제 델리게이션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그래서 저는 방문할 때마다 되게 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거기 만났던 북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좀 희망이 있었어요. 되게 뭐 밝았어요. 약간 그래서 네. 우리도 뭐 지금 어떤 기회가 생겼다. 우리 앞으로 잘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실 동독에서는 서독하고 이런 개성공단 비슷한 프로젝트 아예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네. 없었는데 그래서 되게 좋게 평가 많이 받았고 사실 2016년 나중에 중단됐을 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슬프고 네. 어떻게 그냥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 이 개성공단 그냥 첫 공단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공단도 만들 계획이 있었잖아요. 사실 예. 이 방법은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사실 동독, 서독보다 여기 북한하고 남한 차이가 네, 훨씬 그렇죠. 더 크고 예. 그래서 먼저는 북한 그 경제적인 수준 살짝 올려야 그래서 그 다음은 통일 조금 더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시 뭐가 비슷한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6.15 정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그 당시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남과 북이 통일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달라졌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이른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서로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네. 북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적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서로 이제 그 상대를 부정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많이 해왔다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6.15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제 공존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존과 관련해서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공존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정대해서 남북 연합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일로 간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에 남북이 합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 평화적인 약속이 오갔다는 거는 참 평가할 만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20년 전에 이렇게 멋지게 선언을 했는데 왜 대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 남과 북 사이에 만든 합의문들이 만들 때까지 매우 어려운데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 이행,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늘 갈등을 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남과 북이 이제 분단되면서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내용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국내 구조가 있어서 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른바 이제 남남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퍼주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네. 이전 정부가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개성하지 않고 때로는 뭐 친북 좌파 정권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전 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유지되면서 서로 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는 관광객 피격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예. 또 북한 핵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이 이제 완전히 폐쇄되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오면서 이 교류 협력을 넓혀 나가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일정한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돌아가는 그런 역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또 핵미사일도 점점 고도화되고 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의 현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되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그 일관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게 이제 냉전이라는 또 분단이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국제 구조와도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네. 냉전 구조를 해체하면서 이 그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두리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휴전협정에 근거한 이 분단 체제를 평화협정에 기초한 이 평화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근본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톤 슐츠 기자께서는 독일이 분단 당시도 경험하셨고 통일 당시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이제 총리의 실수로 정말 우연히 통일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때는 정치자 실수하는 차이는 없고 예. 그거는 양쪽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그 그때 독일하고 지금 한국은 그 되게 상황이 많이 틀리고 그리고 네. 독일은 사실 그때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만 아니고 이거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 어느 정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련 그때는 점점 힘이 없어서 그랬죠. 좀 네. 뭐 깨지는 중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 고르바초프도 되게 그 네. 진보적인 맞습니다. 앞선한 예. 정치가였고 부시 대통령도 예. 독일 되게 좋아했고 뭐 프랑스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타이밍 딱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말 믿게 만들었어요. 뭐 우리 독일 민족 이런 어두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역사가 있어도 네. 우리 민족 정말 평화 지금 좋아하는 민족으로 바꿨다. 그래서 네. 사실 그때는 그 유행한 노래 하나 있었어요. 어떤 노래요? 스코피언 그 Wind of Change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예. 되게 유행했는데 네. 그래서 이 노래 사람들 들어보면 이런 그 우리나라 통해서 정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새로운 시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네. 냉전 이야기 조금 나오는데 네. 이거 점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이런 그 소련하고 미국이는 그 갈등 점점 없어질까 봐요.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네. 세상 시작할까 봐요. 네.
근데 지금도 다시 보면 이런 희망도 제대로 안 됐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말씀 들어보니까 불구하고. 종합해 보니까 예. 주변 나라의 도움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 드네요. 엄청 가지가 좀 중요하죠. 맞아 떨어져야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우리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제는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들이 좀 순위에 있을 것 같은지. 강승 아나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요. 갑자기 예, 같이 살면 뭐 좋다. 뭐 네. 우리 민족이니까 뭐 민족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예, 저희가-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오, 예. 평소 어떤 생각을 예, 갖고 한번 계신지 5위 5위부터 한번 보시죠. 열어볼게요. 아,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도록 3%였고요. 네. 예, 4위 4위는 볼까요? 아, 그렇죠. 이 문제도 이산가족 저희가 문제. 이산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예, 10.6%고요. 이승현 아나운서 3위 뭐 같으세요? 3위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그럴까요? 저 미리 안 봤습니다. 한국이보다 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18.9%. 자, 이제 2위와 2위부터 1위 한번 중요합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의 위협이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자, 왜 통일을 1위. 해야 되냐? 왜 통일을 해야 되냐? 1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위는 제 말이 같은 맞네요. 민족. 예. 사실 이게 근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1위와 2위가 지금 34%, 32%로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자님께 좀 여쭤볼까요? 기자님은 이 내용 보시면서 통일이 돼야지 사실은 전쟁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독일 전에는 전쟁 위협이 좀 있으셨습니까? 불안감이 심적으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죠. 사실 아, 저는 독일도 어렸을 그랬군요.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전쟁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예. 두려움이 있었고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자주 물어봤고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 어디로 도망갈 수 있냐 뭐 예. 되게 이런 두려움 저의 어렸을 때 되게 좀 무거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 독일 젊은 남자들도 1년 반이나 뭐 그 정도는 군대 가야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통일 이후는 네. 사실 군대 더 이상 안 가도 되고 네. 지금 그리고 이런 위협도 없어졌으니까 사실 옛날보다 조금 더 사람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런 냉전 정말 제일 좋은 시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 계속 매일매일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그냥 무거움이 있었어요. 아, 독일도 그 정도였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군대에 가야 되고 군사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이런 군사 비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이른바 이제 분단 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분단됨에 따라서 많은 과도한 군사비를 투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의무로 군대를 복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의 소모적 비용을 줄여야 이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올해만도 국방비 예산이 50조 1,5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의 2.6%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뭐 한 4분의 1은 이제 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이 분단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고 이 전쟁의 공포를 줄이고 공동 번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분단이 됐지만 예. 네. 우리는 식민지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단이라는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의 뜻이 그렇죠. 반하는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동족 간에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분단 체제에서 오는 소모적인 내용들을 청산하는 부분 네. 이것이 그 통일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예. 있겠습니다. 네. 안톤 슐츠 기자님, 지금 독일은 사실상 유럽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만약에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 통일 관련된 그 프로그램 많이 나가는데 네. 이 질문 사실 처음이거든요. 만약에 통일 안 됐으면.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동북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우연히 그냥 통일된 상황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그 동독 사람들도 서독에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국, 우리 서독 방송국도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독 바로 안에는 베를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를린도 어떤 부분 서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계속 많이 갔다 왔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 관계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독 사람들 되게 불만 많았어요. 먼저는 경제적으로 계속 예. 떨어지고 네. 그리고 소련의 힘도 점점 없어지면서 네. 거기는 도움 받지 못했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당연히 사람들 자유 원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때는 그 89년에서는 정말 운이 좋았지만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서는 통일되지 않았으면 아마 네. 그 이후 곧 통일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장님 짧게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그 6.15 20주년을 맞아서 6.15보다 더 발전된 그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6.15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아주 네. 중대한 시기에 기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서로 기대가 컸고 네. 또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부분에서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진 문제가 있는데요. 네. 북도 이제 다시 냉정하게 6.15 시대로 돌아가서 예.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월 평양 선언에 입각해서 다시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를 서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